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이 임박해오자 본격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도준하고 나섰습니다. 당권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 중국이 타이완을 에워싸고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실탄 사격훈련과 해상 공중훈련을 한다는데 타이완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미중 대결 배경과 향후 시나리오 분석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대만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는 대신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맞대응으로 타이완 주변 군사훈련을 예고하면서 국내 항공사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타이완 직항편 출발 시각을 조정하거나 항로를 변경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는 국적 항공기 100여 편의 운항 지연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비대위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논란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직접 저격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내일 열리는 상임 전국위에 비대위가 출범해도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전후로 코로나 재유행이 정점을 찍을 거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대면 등교가 원칙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각 교육청과 학교 기준에 따라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학 전후 3주 동안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 인력 6만 명을 학교에 배치해 정상 등교와 일상적 교육 활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우주로 떠납니다. 날씨가 급변하지만 않는다면 다누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발사장을 출발해서 1년 동안 하루 12번 달 상공을 돌면서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닷새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경보가 발령된 대구는 오늘 37도까지 치솟는 등 사람 체온보다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먼저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방한 소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조금 전 국회에서 양자회동과 공동 언론 발표를 마쳤습니다. 양국 의장은 특히 북한 관련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국제협력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미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를 찾은 게 20년 만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습니까? 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오전 11시 50분쯤 국회 본청에 도착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직접 문 앞까지 마중 나가서 펠로시 의장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11시 55분쯤 국회 접견실로 이동해서 1시간 넘게 양자회동을 했는데요. 오늘 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뿐 아니라 양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고 미국 측에서는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등이 동행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펠로시 의장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펠로시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경제적인 성장 등 중요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양국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특히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국회에서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이후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하고
또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인데 저녁 오산 미군 기지에서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펠로시 의장 의전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행사 뒤 취재진과 만나 아무도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은 건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하기로 한 것도 비난이 들끓으니 마지못해 제스처라도 취하려는 게 아닌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SNS에 국회의장이 심각한 결례에 대해 펠로시 의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늘 오후부터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일 오전 10시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타이완 직항편의 출발 시각을 오늘에 한해서 3시간 앞당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중국의 군사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국적항공기 운항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항의로 중국이 오늘 오후부터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적항공기의 운항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국적항공기 100여 편의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 구역 유효 시간은 현지 시각 오늘 정오부터 일요일인 7일 정오까지 사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6개 해역과 공역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면서 훈련 기간에 항공기와 선박은 해당 지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타이완 직항편 운항 일정을 3시간가량 앞당겨 오전 7시에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각 오전 11시 30분에 타이완 타오이완 공항에 도착하는 직항 노선을 주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완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해 한국 시각 오후 4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항공편도 운영 중인데요. 아시아나는 예고된 중국 군사훈련 시간을 피해서 타이완에서는 오전 10시 반 출발로 운항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항공편 운항 여부는 하루 전에야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도 화수, 금, 토, 일 주 5회 타이완 직항 노선을 운영 중인데 중국 훈련 상황을 보고 운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타이완을 지나는 동남아 노선의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 비행 시간이 15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위기의 타이완, 미중 대결 구도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당장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3년임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펠로시 의장이요. 지금 우리 국회의장과 만났고 오후에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30분 안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 식사를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일정이 여기는 아무래도 미군이 현재 배치된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장력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상징적 장소고요. 예. 이걸 가면서 제가 생각난 말은 펠로시 의장이 어제 그 차잉원 총통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세계는 민주주의 또는 독재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딱 말을 들어보면 북한을 겨냥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네요. 중국을 예. 겨냥한 말인데 판문점 JSA 구역을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북한을 두고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면 뭐 그동안 펠로시 의장의 그 정치적 역정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핵무기 이런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동시에 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가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그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행을 두고서도 성명을 냈었는데 네. 이번 JSA 방문을 두고서도 입장을 좀 내겠네요. 글쎄요, 그거는 뭐 북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당장 낼지 아니면 내일쯤 낼지 북한이 이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도 비판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그 입장이 서로 맞서다 보니까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는 바로 전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기 때문에 이 지금 미중 간 갈등 또 네. 타이완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 텐데요. 지금 일단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떠난 직후에 군사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타이완을 거의 봉쇄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게 어떤 훈련이고 그동안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 봉쇄를 시도한다는 말은 계속 있었고요. 아, 다만 없었다는 것은 지금처럼 저렇게 6개 군사훈련구역을 설정해서 네. 이렇게 공표해서 여기를 비행을 금지시킨다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가만히 보면 예. 이건 다른 나라에 이렇게 했다면 선전포고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나라의 경제권을 끊겠다는 거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 북쪽에 타이베이가 있죠. 예. 타이베이는 이 타이완의 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수도고 남부에 가오슝이라는 두 번째 도시가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두 개의 도시 바로 앞에 저렇게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는 거죠. 저기 공항이 숭산공항이 바로 타이베이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항공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남쪽을 보면 가오슝 아래 또 이렇게 턱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됐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은 어떤 제3의 국가라고 우리가 상정해 보면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사격 훈련도 한다니까요. 실탄도 쏘고. 예. 타이완에서는 격분하고 있겠는데요. 그렇죠. 중국의 논리는 저게 중국 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미리 뭐 이런 것이 예견이 됐죠, 사실. 근데 그보다는 좀 더 강도 높게 된 거고 예. 타이완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전국이 비상사태일 테고요. 네. 전군이 지금 비상 경계령일 겁니다. 저 정도 그렇군요. 상태면. 예, 예. 근데 앞에 우리 경제부 기자분도 전해주셨지만은 네. 항공 노선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기가 이제 그 상선 배들의 뱃길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막히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서 무슨 훈련을 할 것인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 해군이 하는 훈련의 실탄 사격이라고 하면 이제 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실탄 사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함포 사격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타이완 주변이라고 하면 상륙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해군 훈련이 진행됐다 하면 예. 상륙 훈련이고 상륙 훈련은 이제 뭐 육지에 올라가는 것이 상륙 훈련이지만 저 정도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타이완이 중국의 함정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기뢰를 부설할 수가 있는데 기뢰 제거 훈련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상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저것이 저런 지금 마찰이 미국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예. 미국이 접근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대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일단은 함정이 될 겁니다. 함정이 네.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연습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동쪽에 이건 지금 북쪽입니다만 네. 동쪽에 있는 저기는 아마도 미군의 오키나와에서 나온 미군의 함정들 칠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저쪽으로 들어올 때 내가 막겠다 이런 예.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타이완 동남쪽 여기를 필리핀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 어제까지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근에 있을 겁니다. 지금. 예.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때 미국 함대가 그리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가 엄호를 하면서 타이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그것은 공해상에서 이렇게 VIP가 다닐 때는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이 경고를까지 한 상태에서 그냥 갈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이 VIP가 탄 수송기는 현재 무장력이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엄호를 하는데 예. 그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왜 남중국해를 거쳐서 타이완으로 오는 직선거리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중국해는 그 남중국해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그 산호초 섬들이 있고 거기에 약간의 군사 기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럼 적발이 되고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중국을 굉장히 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네.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위험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위험하지 않으냐.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서 보르네오 섬쪽으로 갔죠. 거기 인도네시아 공군이 지켜줍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다음에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공군이 지켜줍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지막에 미군 스텔스기가 그 엄호를 했다는 것은 필리핀에서 타이완 들어올 때는 공해상입니다. 대부분이 공해상입니다. 근데 공해상인데 그 필리핀에는 이제 미국의 괌 쪽도 가깝고 또 거기는 공해기 때문에 미국이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쪽으로 돌아서 왔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기사에서 또 주목한 거는 공중구비기를 굉장히 많이 미국이 거기다 파견을 했는데 네. 이번에 알게 된 게 이제 전투기들이 엄호를 하니까 공중구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랬군요. 9대인가 이렇게 배치했다는 예,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하는 것 자체는 중국을 어느 정도 자극한 것 같은데 펠로시 의장이 방문하는 방식이나 그 길목을 보면 중국을 상당히 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결단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펠로시 의장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일 수도 있고요. 네. 펠로시 의장의 어떤 그 뚝심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지만 이걸 안전을 책임지는 건 미국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그렇군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노선을 굉장히 정확하게 찾았고 네. 가장 위험이 적은 루트를 정해서 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 겁니다. 네. 강행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일단 강행을 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즉 가장 조심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커진 배경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시 주석의 3연임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인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요. 그리고 시 주석 역시 시진핑 주석 역시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좀 중국 지도부의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시 주석의 3년이면 뭐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정도로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만난 학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이 모두 궁금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이제 중국의 전문가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비판합니까? 네.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또 여쭤봤더니 예. 이게 당의 어떤 공산당 국가인데 당이 주도하는 국가인데 당 내에서 뭐 당장 현직에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퇴직하신 분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이나 원로분들이나 학자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역대로 3연임을 한 주석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 40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소평 이후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등소평 이후에 왜냐하면 이걸 등소평 전 국방위 주석이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뭐 마오쩌둥이 계속 집권을 했죠. 뭐 사람을 바꿔가면서 집권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독재로도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거 뭐 규정하기 나름인데요. 예. 미국은 당연히 이건 오토크라시라고 어제 그 독재라고 전제 예. 정치라고 그 펠로시 의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네.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이것은 중국식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 이야기합니까? 예, 예. 어쨌든 10년 단위로 이게 집권자가 바뀌는 것이 중국의 관행화가 된 것이 네. 네. 등소평 국방위 주석 이후입니다. 이후인데 네. 사실 그렇게 돼왔죠. 그렇게 그 해왔죠. 예. 등소평이 이제 후계자로 한 사람이 사실은 후진타오인데 그 전에 이제 장쩌민 주석에게 먼저 10년을 맡기고 네. 그 다음에 후진타오에게 네. 10년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10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연장하고 싶은 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된 걸까요? 굉장히 평가하기가 좀 약간 그 양면적인 여러 게 다 평가가 나오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워싱턴 포스트가 평가를 굉장히 멋있게 잘했더라고요. 네.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높은 정책과 목표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매우 시의적절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비판하기 위해서 꺼낸 말입니다. 그렇겠네요. 시의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항하고 중국과 대립하고 경쟁하고 중국을 제압해야 된다는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럼 언제 어떻게 할 거냐가 남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게 좀 틀렸고 어떻게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 이게 처음에는 갈까 말까
어느 쪽일까 이렇게 좀 호기심을 가졌는데 펠로시가 방문할까 안 할까? 그렇죠. 예. 펠로시가 방문을 정말 할 것인가? 예, 예. 그런데 결국 방문을 했고 여기는 펠로시 의장의 어떤 그 정치적 결단이 많이 반영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가는 것이 이렇게 군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예. 말리는 분위기였죠. 말리는 분위기였죠. 예. 정확히 표현하시면 예. 맞습니다. 말리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게 간다면 분명히 가는 쪽으로 안전하게 가는 게 미국 행정부의 목표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3년 동안 특파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미중 갈등이 좀 다시 잦아들겠습니까? 아니면 더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잦아들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네.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몇 번 정책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예. 가장 이제 분명하게 나온 거는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네.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컨프렌테이션 대치하고 대립하고 충돌할 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타이완 문제는 사실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원칙 이 두 가지를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모호한 정책도 취하고 그러나 지금은 타이완 관계법에 더 무게를 두고 네.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이런 구조적인 경쟁과 갈등은 앞서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얘기도 전했지만 협력과 경쟁 그리고 또 나가선 대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현재 이 갈등은 구조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 정치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내일 열리는 상임 정국위에서 비대위 전환과 당원 개정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한 내용의 당원 개정안 제안을 하는 등 지금 극심한 당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렇게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을 끌어와 이준석 대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당시 박민영 대변인이 이를 지적한 게 지금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이끌었다는 한 언론사 논평에 대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다. 상당히 유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날 비대위 출범이 곧 당대표 해임이라는 해석과 함께 명예로운 퇴진을 하라는 당내 목소리에 즉각 반발했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일 상임 정국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비대위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집중합니다. 앞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활동 기간과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놓고 당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자세한 내용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 좀 줄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파열음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출범이 내부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고 당원 당규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사고 시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당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전국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원 개정까지 하려 합니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원 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ARS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투표가 시작됐습니까? 네,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ARS 투표와 제주, 인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표심 공략을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제주 당원들과 지지자를 만난 뒤 경남과 울산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견을 밝히고 강훈식 의원은 제주에서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청년 택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자들을 만납니다. 어대류 기류가 지배적인 가운데 사실상 97세대의 단일화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 후반을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78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이 이달 중 15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뒤에 정체기로 접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7,894명입니다. 전날보다 1만 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10만 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만 명 가까이 늘었고 2주 전보다는 3만 6천 명 넘게 증가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10만 7,459명, 해외 유입이 4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 늘어난 310명으로 지난 5월 18일 이후 78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전 196명, 2주 전 107명이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100명 안팎씩 늘며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34명 나왔습니다. 병상도 점점 차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2.7%를 기록했고요. 재택 치료 환자는 3만 명 넘게 늘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중 15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걸로 전망했다고요? 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중 15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뒤 정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경랑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꺾이면서 당초 예상했던 25만보다 낮은 20만 명 이내로 신규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앞으로 면역 순위 감소하는 인구가 더 늘어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분석그룹에 따르면 이달 중 정점이 올 거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높아진다 하더라도 11만에서 19만, 중앙값으로 보면 15만 명 정도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행이 완전히 감소하지 않고 지난 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정체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장은 이런 정체기 이후 겨울철 재유행이 다시 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야외 작업자들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충분한 물과 함께 휴식을 취할 그늘진 장소 등이 제공된다면 조금은 고충을 덜 수 있을 텐데요. 건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서울 홍은동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작업자들 강하게 내려쬐는 햇빛이 굉장히 야속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굴착기 같은 대형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고 각종 건축 자재들도 잇따라 반입되는 등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작업 공간마다 여럿이 함께 투입되는 등 안전사고나 무더위에 따른 이상 증세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이따금 비라도 내려 더위가 덜한 편인데도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그야말로 찌는 듯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선 작업장에서는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물과 그늘, 휴식 등 3대 수칙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곳 건설사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더위를 식혀주고자 커피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푸드트럭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5개 작업 현장에서는 이처럼 시원한 물은 물론이고 그늘진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폭염 경보나 주의보 등 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의 건강 이상 여부를 살피는 것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일찍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다 보니 다른 때보다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제 기준으로 벌써 1,0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온 거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 산재 피해자들이 매년 평균 3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사망자들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사업주의 온열 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요.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 이른바 안전어사대처럼 전국 각 지자체 소속 점검 인력이 불시에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은동 건설 현장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사법원 군무원인데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이해람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국내 성폭력과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특검팀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사건 관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무원 양 씨는 이해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연관된 인물입니다. 국방부 합동수사 초반이던 지난해 6월 전익수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속이 군사법원인 점으로 밀어볼 때 압수수색 등 영장에 적시된 내용 등을 몰래 빼내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고 이후 양 씨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의 수사 상황 유출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다른 혐의까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구속 여부는 오후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 대상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익수 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추가적인 영장 청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YTN 우철입니다. 어제 오전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가로 12m, 세로 8m, 깊이 7m의 커다란 구멍이 뚫린 건데요. 이 속으로 해변가의 편의점이 빨려 들어가서 건물 일부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 단 10초도 안 돼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상품을 정리하던 편의점 직원, 큰 진동을 느끼고 서둘러 건물 밖으로 대피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이 아래로 꺼지면서 진열된 상품들과 냉장고가 그대로 땅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천장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모습, 영상으로 봐도 아찔하죠. 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갖고 나와보니까 한 5초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저희 저 끝쪽 부분이 저렇게 다 내려앉고 직원이 신속하게 피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참 다행인데요.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인근 공사장 주변에서 땅꺼짐과 건물 균열 현상이 10여 차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예견된 사고였던 추정이죠. 이번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땅꺼짐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발생한 땅꺼짐의 경우 구멍 자체가 작아 보여도
깊이는 3m나 됩니다. 결국 지나가던 행인이 빠져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땅속으로 상가 건물이 가라앉는 이 사고의 보상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험업계는 땅 꺼짐에 의한 상가나 주택의 피해는 보험사에서 따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따른다는 건데요. 다만 상해 피해로 보험 가입자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도 아니라면 이 같은 땅 꺼짐 사고를 누가 보상해야 될까요? 땅 꺼짐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보상 책임을 지는 곳이 달라집니다. 상하수도, 누수 등 관리 부실로 땅 꺼짐이 발생했다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그리고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한 집안 침하는 시공사에서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휴가철 손님을 기다리던 편의점을 두 동강 내고 또 인근 숙박업소도 문 닫게 한 이번 땅 꺼짐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양양구는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도 주변 건물 안전진단과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 어떤 방향으로 밝혀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몸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급을 분리하라는 조치가 나온 정도였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최모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인 딸 A양의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양이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낸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발견하고 아이가 놀랄까 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 사진을 찍었구나, 이거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그 순간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최 씨의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는데 같은 반 짝꿍인 B군이 A양을 압박해 몸사진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최 씨는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딸과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전학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 분리만 시켰습니다. 학폭위는 B군의 협박, 보복성 접근도 금지했지만 일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아직 만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의의 결정에 따른 거니까 심의위원님들이 고의성 등등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다 근거 있게 해서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학급 규칙도 사실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학교폭력 선도 조치 비율을 보면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으로 가해자를 피해 학생과 실질적 분리한 건 3%에 불과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성사안의 경우 사건의 성질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분리시키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다른 데서 피해를 일으켜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질 수 있게 치료한다거나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강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차량 절도나 음주난동, 폭행 등 어린 10대들의 돈 없는 범죄 행각이 잇따르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엄벌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죄가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해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 오전 수감 생활을 해왔던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출소 심경이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여주교도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지지자 등이 안 전 지사 출소를 맞았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익신고자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참고인 A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 씨의 차량이 아닌 배우자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가 대선 경선 때 김 씨의 수행실에서 활동하며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A씨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이어 대선 경선 기간 김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 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다른 인물이며 캠프 인력은 자원봉사자와 유급 인력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해 숨진 A씨에게 김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로서 1,500만 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영국과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에서도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특히 피라미드 위에서 해외 공군이 에어쇼를 한 건 블랙 이글스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에어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블랙 이글스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네, 피라미드 위에 그린 하트를 화살로 뚫고 지나가는 재치 있는 큐피드 기둥 등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대형을 펼치면서 화려한 쇼를 선보입니다. 네, 블랙 이글스가 현지 시간 3일 이집트 카이로의 기자 대피라미드 인근에서 열린 피라미드 에어쇼 2022에 참가한 모습입니다. 이집트 공군 특수비행팀 실버스타즈와 합동비행도 선보였는데요. 이집트가 아닌 해외 공군 특수비행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벌인 건 우리 공군의 블랙 이글스가 세계 최초입니다. 블랙 이글스는 최근 영국과 폴란드에서 에어쇼를 펼치면서 국산 경공격기 FA-50 등 한국 무기체계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에어쇼가 열린 이집트도 FA-50 수입과 현지 공동 생산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됩니다. 다누리의 발사까지 개발 과정과 또 이번 발사의 의미를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누리호 우주 발사체가 얼마 전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탐사선입니다. 네. 근데 이 탐사선을 달 궤도선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탐사선은 크게 궤도선이랑 착륙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착륙선부터 설명드리면 우리가 50여 년 전에 아폴로 11호 달에 사람을 직접 보내고 착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착륙선이라고 부르고 다누리 같은 경우에는 착륙은 하지 않고 달 궤도 100km 상공에서 이렇게 돌면서 임무를 수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착륙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궤도선이다. 궤도를 돌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네. 이제 구분하는 게 있고 하나 더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예. 이 탐사선에 사람이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유인 탐사선이냐 무인 탐사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아폴로 11호는 사람이 타서 착륙을 했으니까 유인 착륙선. 예. 그럼 다누리는 뭐가 될까요? 무인 궤도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예. 미국이 그러면 50여 년 전에 일단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보낸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무인 궤도선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거죠. 한 반세기 정도 지나서 네. 미국은 이미 착륙선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이제 궤도선을 보내고 그것도 사람이 타지 않은 네. 무인 궤도선을 보내니 지금 시점에서 이걸 보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달에 가치가 바뀌었다. 50년 전이랑은. 달의 가치가 바뀌었다. 50년 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갈 때는 미국이 구소련과 이제 우주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던 거고. 예. 그래서 착륙하고 나서 이제 50년이 지난 사이에 달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달에 어떤 과학적인 가치가 재발견이 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달의 표면에는 헬륨3라는 원소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네. 이 물질은
핵융합의 원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 가치도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이 핵융합은 청정 에너지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직 헬륨3를 핵융합으로 쓸 수가 없긴 하지만 만약 이게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그래서 달에 있는 헬륨3를 지구로 가지고 온다면은 어떤 미래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려면 달에 가서 이걸 먼저 갖고 와야 우리가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가치가 또 있고요. 하나 더 가치를 얘기하자면 달에 이제 극지방에는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달에 우주인을 보낸다고 할 경우에 이 우주인들이 어떤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물을 쓸 수가 있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물을 보내면 수소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수소차 상용화 됐잖아요. 이 수소를 우주선에 연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달에서 우주선을 발사해갖고 화성에 보내는데 그 수소를 뽑아서 쓰면 지구에서 연료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사 탐사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궤도선, 무인 궤도선이 달에서 계속 돌면서 이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탐사선에는 6개의 과학 탑재체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탑재체고 하나는 이제 미국 나사가 제공한 탑재체가 실려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실려 있는 탑재체 중에 우주 인터넷 탑재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우주에서 인터넷을 하겠다. 뭐 이런 탑재체인데 이 탑재체의 기능은 이 탐사선이랑 지구 사이에서 어떤 일종의 통신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탑재체가 없을 때는 위성이 지상국이랑 직접 교신을 해야 되는데 그 위성이 이렇게 지구를 돌잖아요. 그럼 지상국이 있는 위치에 왔을 때만 이게 통신이 가능해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적인 시간만 통신이 되는데 이 우주 인터넷을 갖고 가면은 이거를 좀 더 많은 시간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수시로도 할 수 있고. 네, 수신 통신이 다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 탑재체는 뭐 여러 가지 파일을 실어갖고 이제 보내는데 이 BTS의 그 노래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이것도 이제 거기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누리가 지구로 보내는 거를 시도를 할 건데 그럼 언제 할 거냐? 이게 최소한 달 정도 궤도 갔을 때 해야 우리가 이제 다른 애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도 성공을 했다. 근데 다누리가 이제 굉장히 먼 궤도를 빙빙 돌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좀 달 정도까지 멀리 갔을 때 시점을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지구로 그걸 보내라는 명령을 보낼 거고 그럼 다누리가 이제 그걸 우리로 보낼 거다. 그 보내면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걔들이 우리나라 지상국에서 수신을 하면은 받을 수는 있는데 바로 받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뭐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아무리 인터넷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걸 받게 되면은 이제 받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다누리가 보내면 우리가 영상을 볼 수가 있느냐. 요거는 약간 좀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달 지도도 뭐 그려본다고 하던데요. 달 지도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도 만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지도라는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달에 이제 좀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헬륨3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자원들이 어딘가에 달에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묻혀져 있나? 그래서 감마선 분광기라는 걸 달고 가서 얘가 그걸 딱 찾는 거예요. 뭐 어디에 뭐가 묻혀 있다. 그럼 이제 그걸 모아서 그걸 쏘면은 100km 상공에서 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알 수 있나 보죠. 그렇죠. 그 리스폰스가 오면은 이제 그걸 해석을 해서 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이제 지도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계획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군요. 국내 탑재체에서는 뭐 그런 건 정도가 이제 용도가 있는 거고 나사가 하나 달았다 그랬잖아요. 나사가 이제 단계 섀도우캠이라고 음영 지역 카메라예요. 그 음영 지역이라는 건 이제 달의 극지방을 말을 하는 건데. 이 나사가 2025년에 그 우주인을 달에 보낼 거잖아요. 아르테미스 달 착륙. 그럼 착륙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음영 지역에다 애들이 이제 착륙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디에 착륙시킬지에 대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겁니까 혹시? 저거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다누리 그림이고요. 저기 이제 하나 탑재된 게 섀도우캠인데 그러면 이 아르테미스 달 착륙지 후보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섀도우캠이 그걸 찍으면서 자료를 이제 나사에 주는 거죠. 그럼 나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서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다. 그럼 이제 거기다 착륙시키겠다. 그러니까 나사 입장에서도 이건 다누리 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다누리가 어디에 실려서 가느냐도 관심이거든요. 지금 팰컨 9에 실려서 가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팰컨 9라면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발사체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죠. 팰컨 9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단으로 구성된 로켓이고요. 1단이 먼저 분리가 되면 이제 2단이 올라가고 2단에서 다누리가 분리가 되면 이제 다누리가 가지 이런 형태로 가는 건데 이 팰컨 9 로켓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재활용 로켓이라는 거잖아요. 1단 로켓이 분리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분리가 된 시점부터 지구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쏘아 올린 그 장소에 바로 내려와서 착지를 하면은 예. 그걸 그대로 조금 손을 봐가지고 다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다누리에 쓰이는 펠컨 9는 일단은 이 다누리에 쓰이는 게 이번 6번째다. 아. 그 6번째 사용하는 로켓을 쏜다 우리는. 그렇군요. 네, 재사용하는 것도 참 네. 흥미롭고요. 어떻게 될지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우주에서는 해인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누리호 성공했었잖아요. 예. 누리호는 이제 지구 적에도 한 600에서 700km 상공에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우리가 그 너머로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다누리를 통해서 물론 네. 이제 남의 발사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달 궤도선을 달에 보냄으로써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가 심우주 탐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달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의 경제에 불이 붙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이거마저 안 한다면은 앞으로 영원히 도태가 되는 거죠. 우주 경제에서. 네, 알겠습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내일은 특보로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1.9도까지 올랐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근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외출하신다면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전남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은 35.6도까지 치솟았고요. 대구 33.7도, 서울은 31.9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려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현재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이 임박해오자 본격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당권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인데요.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